이번에 읽은 책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입니다. 필립 피셔는 오늘의 나를 만든 스승이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워런 버핏에 따르면은 자기는 80%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영향을 받았고 20%는 필립 피셔한테 영향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 20%가 이 책을 쓴 필립 피셔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고 요거를 많이 추천받아가지고 저도 공부하려고 읽었습니다. 근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고 되게 딱딱하고 약간 번역 투도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잘 안 읽히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런 거 하나쯤 읽어두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읽었습니다. 필립 피셔는 그래서 누구냐 하면 1900년대 사람이고 1950년대쯤이 제일 전성기로 활동을 하시던 분 같아요. 그리고 성장주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신 분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뷰를 가지고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할 바에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게 더 효용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 1장 과거로부터의 단서들.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고르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사고 그냥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를 종목을 잘 골라서 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를 보면 어떤 종목은 수백 %가 오르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2장 사실 수집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정보를 잘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잘 얻는 방법을 여기서 사실 수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료 레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증권사에 그 공개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무료 레포트, 이런 건 딱히 의미가 없다. 그런 정보로 돈을 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진짜 귀중한 정보를 얻으려면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직원들, 아니면은 퇴사한 사람들, 그 경쟁사 직원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투자자문사에 좀 그 잘 나가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을 잘 고르라는 얘기인데, 종목을 잘 고르라는 얘기인데, 그 잘 고르는 방법을 15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15가지가 뭐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걸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1번, 매출액이 향후 주목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이 경영진이 훌륭한지, 그리고 사업 모델이 유망한지를 잘 고른 다음에 오케이 하는 것만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최고 경영진은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이 막혀도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가. 말이 이게 좀 어려운데, 신제품 개발 계획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자세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R&D 비용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단순하게 R&D 비용을 얼마나 썼냐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업마다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는 기준이 다 달라서 그냥 금액만 봤을 때는 그거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보고 그 정량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간 R&D 비용 지출액이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수,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2장에서 얘기한 사실 수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임원진이나 임직원, 아니면은 경쟁업체 사람들, 뭐 연구기관들,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직접 듣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R&D 지출이 얼마나 매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한계 기업은 피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돋보이는 노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조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고,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면 괜찮다 이거예요. 잦은 파업 이런 거는 절대 기업한테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다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겠네. 우리는 다 노조가 지금 난리니까, 노봉법 때문에. anyway, 여덟 번째,
임직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그 이 책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언급할 것 같은데,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임직원들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필립 피셔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9번,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나마 이건 좀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작을 때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기업 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그 경영진이 나눠져 있고 두터워야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경영진이 두터워야지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 같아요. 뭐 이것도 15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고. 10번째,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경영진이 얼마나 그 회계라든지 원가 관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11번째는 이 기업이 얼마나 특별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업체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것도 사실 사실 수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2번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기적인가 단기적이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은 좀 피하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당장의 큰 이익을 위해서 납품업체를 후려친다던가 하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을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사실 수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5포인트 다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사실 수집을 자기가 직접 해보고 발로 뛰어보고 임직원이나 뭐 그 경쟁업체 사람들 만나보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13번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까운 장래에 증자할 계획은 없는가. 이거는 이제 증자를 하는 걸 무조건 겁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증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잘 맥락을 판단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번째, 이거는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경영진은 상황이 어려울 때 입국닷하지 않는가, 뭐 진짜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경영진이 계속 이렇게 주주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런 게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번째는 진실한 최고 경영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뭐 사익을 추구한다던가 편법을 쓴다던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을 요약하면은 15가지 포인트를 주고 기준에 맞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15가지 다 충족해야지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몇 가지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매수하기 괜찮다. 특히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수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 얘기였고요. 그리고 4장을 보면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장주랑 배당주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거는 배당주나 저평가주 살 바에는 성장주 사라는 거예요. 저평가주는 그래요. 그 저평가 돼 있으니까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어. 근데 언제 찾아갈지 모르고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몇십 %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는 성장을 제대로 한다는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수백 % 오르는 건 흔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성장주를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이번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충고도 좀 있습니다. 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막 너무 작은 기업은 너무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 뭐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뭐 투자 자문사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게 4장이었고요. 5장, 언제 살 것인가.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필립 피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걸 뭔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살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할 그게 있으면은,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 앞에서 얘기한 15가지 포인트를 더 공부하라는 거죠. 되게 설득력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진 않고 조금 힌트나 그런 자기가 매수 타이밍을 잡았던 그런 얘기를 좀 해주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생산량 증가분이 아직 시장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 전 시점,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분을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시점, 그런 시점을 자기가 시나리오로 잡고 매수 시점으로 잡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필립 피셔의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6장 언제 팔 것인가, 언제 팔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일단 개인적 사정에 대한 매도는 차치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집을 사야 된다거나 뭐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해서 매도하는 거는 다 빼고, 여기서 언제 팔아야 하는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매수한 게 실수였을 때 판다고 하고, 그리고 15가지 그 자기 포인트 중에서 어긋나는 게 생겼을 때, 새로 뭔가 뭐 15가지 중에 하나가 어그러졌을 때, 그럴 때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가지를 충족하는 한 이 자기가 매수한 주식은 그냥 팔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립 피셔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걸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산 주식을 막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예로 드는데 30년 동안 자기가 이제 보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은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6장이었고요. 그리고 7장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이제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배당을 늘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배당주 이거 배당률 엄청 높은데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별 배당으로 갑자기 배당을 올리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필립 피셔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계속 유지할 때를 기대를 하는 거지, 갑자기 배당금 이만큼 올랐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장기 투자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영진도 배당금을 증액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배당금이 유지될 때에만 배당금을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7장이었고요. 그 다음 8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질문, 5가지 잘못. 그리고 9장도 똑같이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인상 깊었던 거는 사업보고서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포트, 그러니까 주식 리포트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리포트를 보면은 다 되게 매력있게 써놓잖아요. 리포트나 IR 그거나 기업에서 나오는 그 회계, 그런 거, 뭐라, 회계가 아니고 기업에서 나오는 공시 IR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결국 그 물건을 살 때 그냥 홍보 팜플렛 보고 사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절대 현혹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뭐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에 연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가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 수를 가져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때 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전쟁이 주주들한테 이익이 돼서가 아니고, 전쟁을 시작을 하면은 나라가 돈을 풀고, 그리고 돈을 푼다는 거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통화 팽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쟁 때 주식을 매수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 때는 현금을 보유하기가 가장 나쁜 시기란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설득당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목을 조사해야 하는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를 간단하게 했듯이 이게 증권회사에서 누구한테나 제공하는 리포트는 투자 대상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투자자문사라든지 그런 데의 얘기를 좀 신뢰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사실 수집을 한 임원진, 임직원, 아니면 경쟁회사,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뭐 그리고 기업 방문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아들인 케네스 피셔라는 사람이 쓴 그 뭐라 그래, 회고록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쓴 책인데 거기 아들이 쓴 그런 글을 같이 끼워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좀 따로 나온 느낌이에요. 근데 좀 웃겨요. 자기 아버지를 엄청 깝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단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젊었을 때만 대단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더 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살 때부터 아버지가 투자한 주식은 다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의 얘기도 있고, 아버지가 투자한 뭐뭐는 사실 자기가 얘기한 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조금 약간 웃기고 짜치고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80살 때 주식을 그만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약간 이제 사람이 나이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노화에 의해서 조금 병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쓴 그런 글인데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 글이 여기 마지막에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되게 원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아 이거 맞는 말이지라는 얘기를 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대신에 조금 지금 우리나라 투자, 국장 투자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과거의 가격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여태까지 얼마 안 해봤지만 1년 정도 뭐 주식을 투자를 했지만 그 지지와 저항이 있다고 믿거든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상.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본전 획득 심리?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샀어, 매수를 했어. 근데 떨어졌어요, 주식이. 그리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본전에 왔을 때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많이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1950년대고, 주식이 좀 지금이랑 시대 배경이 좀 많이 다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원칙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미 투자자로서는 좀 어려운 게 재무제표라든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일반 일개 개인 투자자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기업 탐방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투자자문서 끼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현실과는 안 맞는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필립 피셔 말이 무조건 맞냐 하면은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워렌 버핏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월스트리트에 있을 때 워낙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자기 고향 오하마인가 그 거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신문 읽고 그냥 레포트만 보는 걸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서 조용히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투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필립 피셔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놓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